안녕하세요. 서울디지털대학교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주택조합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가브레셋 부동산 중개법인 김정기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을 보면 서울 시내에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죠. 그것이 다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한 현수막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한 이제 뉴스나 방송에서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보도됐던 것이 뭐냐면 구로구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장과 조합 임원 그리고 업무 대행자가 477명의 조합원들한테서 받은 239억의 조합비를 편취해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뭐 이런 안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도 홍보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고 싶어서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이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이런 보도라든지 안 좋다는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 가셔가지고 그런 계약서를 쓰고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강의 내용은 세 파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개념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조합원 자격 및 관련 판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주택조합 알고 하자입니다. 저한테 매일같이 편지가 옵니다. 아침에 따뜻한 편지라고 하는데요. 마침 오늘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아침에 저한테 온 편지를 열어보니까 감사와 욕심이라는 메일이 한 통 와 있었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떤 옛날 이야기인데 어떤 마을에 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착한 농부가 무농사를 지었는데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무농사를 지어놨더니 정말 무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맛있는 무와 큰 무가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이게 다 원님이 나를 다 우리 고을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거다 싶어서 원님한테 무 중에서 수확한 무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가지고서 찾아갔어요. 원님한테. 원님, 제가 농사를 원님 덕분에 이렇게 잘 지었으니 제가 수확한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원님한테 하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원님이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농부가 참 마음이 기특하네 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옆에 항소 한 마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항소 한 마리를 선물했어요. 그래서 농부가 이제 그 황소를 가지고서 돌아갔는데 이러한 소문들은 엄청나게 빨리 확산이 되죠. 와, 농부가 원님한테 황소를 받았대. 물을 갖고 갔더니 황소를 주더라는데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소문이 돌았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 욕심 많은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야, 물을 갖다 줬더니 황소를 줘? 그렇다 그러면 나는 황소를 갖다 주면 더 좋은 걸 나한테 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원님을 찾아갔답니다. 원님, 저도 원님한테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여기 황소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원님이 고맙구나. 그럼 보답하는 마음은 뭘 줘야 될 텐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지난번에 착한 농부가 갖다 줬던 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를 이 욕심 많은 농부한테 줬다는 얘기 겁니다. 오마이갓. 네, 감사와 욕심이란 주제로 저한테 온 편지였는데 오늘 이 지역주택조합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이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학우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지역주택조합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및 절차인데요. 지역주택조합의 연역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지역주택조합이 언제 생긴 거야? 최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을 만든 것은
죄송합니다. 1977년도에 최초로 직장주택조합이 도입이 됐어요. 그 다음에 1980년도에 정식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87년도에 재건축조합이 도입에 따르면서 정비사업이 시작할 때쯤 이 지역주택조합도 분류가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992년도에 등록사업자가 토지 사용을 불허를 한 이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다가는 지역주택조합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택건설 촉진법으로 분류를 하죠. 이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정비법이 새로 제정이 됐고요. 그 지역주택조합을 관할하는 법은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03년도 11월 30일 날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조합 설립 요건은 토지 사용권이 100%였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 7월 30일 날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이때는 토지 사용권 100%였던 부분들을 토지 사용 승낙서 80%로 인하를 해주게 됩니다. 2009년도 2월 3일 날 주택조합 죄송합니다.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요건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로 5% 매도권 청구권을 인정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2016년 1월 19일 날 주택법 개정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정보 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2017년 6월 3일에 조합원 모집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주택법에서 안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침들을 마련하기 시작하죠. 2019년 4월 23일 날 주택법 개정했을 때는 주택 공급 업무를 할 때는 업무 대행자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라. 이렇게 바뀌었고요. 2019년 12월 10일 날 주택법이 또 한 번 개정이 되는데 이때는 가입비 예치를 해라. 실적 보고서를 보고해라. 시정 요구 조치를 하고 광고 사본을 시군구청에다가 제출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1월 23일 날 주택법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때 조합 설립 요건 강화가 많이 되었죠. 15% 대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조합원 모집을 50% 사용권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은 해산 절차를 결의를 해야 되고요. 조합원 모집 신고한 다음에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또 이 또한 해산 여부를 결의해야 되는 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지역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지 총 9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두 번째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그 다음에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사람이 경기도 평택에서 지역주택조합을 하면 거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을 할 때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조합원에 가입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번서부터 9번까지 내어 있는 이 같은 지역들 내에서는 조합원 가입이 자유롭다는 것을 구분을 해놨고요. 그게 이제 주택법 제2조 11호 가목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을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무주택자이거나 주거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하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왜 이 세대주이어야 하냐면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세대원인 사람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청약 통장 없이 주택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또한 4인 간의 계약이니까요. 조합 규약이라든지 공사 계약서 등에서 모든 계약에 상세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그 계약서에다가 기재를 해놔야 됩니다. 지역주택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가령 300세대 이하로 지어지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건축법으로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 가령 300세대, 289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이걸 지역주택조합을 한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 부동산 학과 학우분들은 오늘 저한테 배우셨잖아요. 주상복합 300세대 이상만 지역주택조합을 하는데 이상하다. 왜 289세대 상업지역에다가 주상복합? 이걸 지역주택조합을 해?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수상한데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조사해야 되는데 라고 분석을 하실 줄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나오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기인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발기인이라는 거는 어떤 비법인 사단에서 이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때 당시에 정관이라고 작성을 하는 사람이 발기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기인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해서 정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택법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 지에 대하여 법 제21조 2랑 1호 가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자 소유라는. 아까 6개월 이내 거주 조합원 요건이 있었죠. 그 부분과 마찬가지지만 발기인은 1년입니다. 1년 이전에 그 거주를 해야 되고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에 1년 전서부터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가전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라는 40조의 조항이 있어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의 처음 조합 단계는 인가전 비법인 사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발기인이 그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거를 이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땡땡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고 합니다. 그 대표자는 추진위원장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추진위원장이 대부분 다 발기인으로서 인가전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역할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 대행자인데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이거나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부동산 개발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른 신탁업자들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등록사업자는 대부분 시공사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대부분 업무 대행사로 포진하고 있고요.
중개업자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업무 대행자로. 그런데 업무는 제일 많이 하고 있죠. 무슨 업무를 할까요? 중개업자가? 토지 매입 업무. 네. 중개업자가 사실은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사업을 할 때 가장 처음부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업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대행자 아까 연역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서부터 업무 대행자를 선임해가지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라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중개업자가 포함이 돼서 이 업무를 보면 조금 더 안전하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중개업자가 업무 대행자로 계약을 맺고서 진행한 부분은 거의 많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사항들을 알고 있는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도 많지는 않아요. 저도 3년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그럼 업무 대행자 업무가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느냐?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대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성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의 대행입니다. 세 번째로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네 번째,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입니다.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총회의 운영 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업무 대행자 요건에 대해서도 최근 주택법에 규정을 두었는데요. 제24조 2에 보면 주택조합 업무 대행자의 요건은 법인인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이고요. 개인인 경우는 10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만이 업무 대행자를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신설했어요. 이게 2020년도 주택법 7월 24일 날 주택법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기인, 즉 추진위원장이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고 그래서 추진위원이라는 땡땡땡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설립이 되면 요걸 가지고서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어떤 신고를 하냐면 비법인 사단 신고를. 그러면 구청에서 등기할 수 있게끔 등기 번호를 여기 추진위원회에다가 부여를 시켜줍니다. 그럼 필증이 나오면 그 필증을 가지고서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는 부동산 등기도 할 수가 있고요. 추진위원회 명의로. 그다음에 뭐 어떤 거래처하고 거래를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끊거나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자를 가지고 업무 대행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업무 대행자하고. 그러고 나서 업무 대행자와 이제 추진위원회가 같이 조합원들 확보를 나서죠. 50% 사용권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조합원 모집신고 공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업무 대행사에서 하는 그 형태가 뭐냐면 OS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전문 동의서를 진구하러 다니는 인원들을 뽑아서 그 지역에 투입을 시키죠.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그 조합원 그 모집 신고할 수 있는 50% 토지 사용 승낙서 그것이 있으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확보된 걸 구청에 제출을 하면 이제 비로소 이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요. 최소 2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80% 사용권은 아까 말씀드린 토지 사용 승낙서죠. 80% 사용권을 확보를 하고 지금은 20년대 법이 바뀌어서요. 15%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추진위원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잔금을 쳐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추가하자면 추진위원회 명의로는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을 살려고 하게 되면 뭐 10% 계약금 주고 나머지 대출 일으키고 나머지 10% 정도에서
잔금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추진위원회 명의로 해가지고 대출이 아예 안 나오니까 전액 다 현금으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15% 소유권 확보가 해야 된다는 조항이 생기면서부터 이 조합에 상당히 안정성이 많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창립총회를 열어서 그 창립총회 연 의결을 가지고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설립이 되면 1차 때 이제 조합원 20명 이상인 조합원을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50% 이상. 가령 그 지역주택조합이 600세대를 모집을 하는 거다. 하게 되면 이제 50%면 300세대잖아요. 네, 300세대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300세대한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추가 조합원을 2차로 이제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등록 사업자하고 선정 계약을 해요. 대부분이 이 주택조합 설립 인가 전에 땡땡 어디 1군 업체에 아니면 3모 아니면 L모 하는 식으로 그런 시공사들의 브랜드로 해가지고 많이들 광고를 하죠. 거기서 몇 세대를 진다 해가지고 그런 걸 또 조합은 유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상태에서는 지금 사실은 시공사가 선정이 된 단계는 아니에요. 시공사 선정은 언제가 되느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추가 모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등록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단계가.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시공사하고 이제 조합하고 업무대행사하고 3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지역주택조합 진행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건축허가예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어떤 땅을 샀는데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집을 못 짓죠. 이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주택을 지으려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실컷 저기를 했는데 사업승인계획 승인이 안 떨어지면 사업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무슨 요건이냐면 승인해달라고 구청에다가 이제 신청을 할 때 95% 이상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체 100% 중에서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이 땡땡 조합으로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와 있어야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청에다가 95%가 안 되면 승인 신청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승인 인가가 나려고 하게 되면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의 100%가 확보가 되어야지 인가가 납니다. 자, 55%의 신청이 들어갔고 100%가 돼야 인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건축허가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 인가가 나야지 드디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소유권이 확보가 돼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관련해서 공사 변경 계약이라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공자에서 착공 신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착공이 다 완료가 돼서 준공이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 검사를 하고 입주를 하게 되죠. 입주를 하게 되면 해산하고 청산. 요 밑에 세 단계는 정해져 있어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고가 거의 나지 않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도 사고가 어디서 많이 나느냐? 요 윗단계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실 때는 어디에서 내가 나의 그 권리라든지 확인할 사항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 건데요. 장점은 뭐냐? 이렇게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피해가 심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저기를 하지?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을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은 분양가 상한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선 공급 받으면 돼요. 세 번째, 일반 분양주택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직접 내가 집을 조합원이 짓는 거니까 광고비라든지 그다음에 돈도 내가 내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니까 금융비가 또 절감이 되고요. 이러한 광고를 안 해도 되니까 광고 선전비가 또 절감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약 한 15%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금액 중에서. 그걸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크게 다른 뭐 또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만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요. 자녀 세대 일반 분양분보다 이제 좋은 동호수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제 확률이 많은데 지금은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나서 추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그건 조합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왜냐하면 조합원들끼리 다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호수는 추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추첨을 하고 두 번째 단점에 대한 부분들에 말씀을 드리면요. 주택조합 가입 요건의 구비가 유지가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부분에서 공부를 하실 건데 여튼 조합원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것이 힘들다는 사항이 있고요.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청산할 때까지. 그 다음에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합원 간 갈등이 항상 상존하고 사업 좌초 가능성이 있어서 기투자금의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개념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